다샤오, 예, 엠브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번외 편을 이제 찍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쁜 일들이 조금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뭐 아무도 보시지 않지만 이 영상 업로드가 좀 지연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번 10월 13일에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이제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자본시장 관련돼서 2화로 이제 올려드렸었던 이제 공정경제 3법 또는 기업 규제 3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된 바 이 발표자분의 송민경 발표자님의 그 연구원님의 발표 내용 중에서 제가 3화 때 깊게 다루지 못했었던 누락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패널로 참석해주신 이제 분들의 의견 중에서 경청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이제 번외편으로 이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패널 토론은 이렇게 이제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분이 이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번 영상은 그 세미나에 대한 요약 영상인 만큼 그러니까 어떤 패널 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특정하지는 않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영상에 이제 링크를 해드리는 그 주소에서 이제 자본시장 연구원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 2시간짜리 풀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영상은 되게 짧게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널로 참가해 주셨던 그리고 발표를 맡으셨던 연구원님 모든 분들이 이제 공통된 의견은 이제 그룹 총수 일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회사 제도, 상법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규제하여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모든 참가자의 의견이 이제 일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 이제 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이제 규제하는 그런 규정에 관해서는 모두가 이제 그 취지와 제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규정이라는 것은 이제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배제하고 총수 일가가 그러니까 사실상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함으로써 그 부당한 이익을 이제 얻는 것을 이제 규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 또는 통행세라는 단어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것들입니다. 우선 이제 2020년 현재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대법원에 아직 그 계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실명 언급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인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스터 피자 측이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가 그러니까 치즈 등을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와 그러니까 직접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 그 회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와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동생 회사로부터 이제 납품 업체가 또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에 이 동생 회사라고 하는 이 회사가 사실상 특별한 용역이나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없이 기여하는 바 없이 부당한 이익을 통행세로서 이제 받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었고 이제 최종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제 그 패널 분들, 그 발표자 연구원님 다 이제 공통적인 두 번째 의견은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다뤄드리지 못했었는데 상법 개정안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의 의결을 이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 정족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의결 정족수를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거를 정족수 기준을 완화를 해줘서 그러니까 즉 주주총회의 의결이 조금 더 가결될 수 있는 그 레인지를 더 넓혀주는 그런 이제 개정안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 모든 방식이 아니라 방식으로는 전자투표를 시행할 것 그리고 안건이 감사선임일 것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주주총회의 이제 그 의결 정족수
가결될 수 있는 정족수의 기준을 대폭 낮춰주는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개정안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되게 부적절한 입법이다라는 지적이 이제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아직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이 될 때는 이 부분은 개정이 된 채로, 변경이 된 채로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을 누락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 뒤편에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패널 분들 의견을 먼저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패널의 의견, 이 한 페이지로 지금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세계적인 경제 트렌드가 뭐 빅테크가 출현한다 이런 것 등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국가적으로 조금은 장려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작용을 방지를 하되 그걸 장려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규모의 경제를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인데, 그것과 이제 배치되는 입법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지주회사의 이제 자회사,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회사 자회사 이 개념이 상법상은 이제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모회사 자회사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주회사라고 하면 이제 다른 회사를 소유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말 그대로 지주죠. 소장농가 지주의 그 지주인데요. 지주회사에서의 그 자회사 개념을 이제 이 뭐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제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걸 몇 프로 지분을 가지는 회사라고 설정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 지주회사 제도 자체가 그 추구하는 그 입법 취지,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회계 투명성의 제고라는 그 목적을 어차피 달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 이게 시행 그 지주회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이 지난 동안에 이 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라는 점이 이제 반대 논거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사실은 그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이는 정도의 개정, 이 정도 가지고서 사실은 어차피 실익이 없는 제도이고, 이런 실익도 없는데 오히려 기업의 비용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은 편익과 비용이라는 그 분석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입법이다라는 반대 의견입니다. 뭐 이제 말씀을 드린 김에 이제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주회사라는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이제 적은 돈으로, 그리고 또 뭐 회사 돈으로서 이 총수 일가가 전체 계열사를 쉽게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규제가 되어 있었던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1998년 이제 IMF 사태 때 우리 그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역시나 비록 이제 경제력이 집중되는 총수 일가가 쉽게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적은 돈으로 그런 부작용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너무 복잡했던 우리나라의 그 기업 지배 구조가 좀 더 단순하고 명료해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이제 이런 복잡한 지배 구조가 단순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제 소유와 지배가 괴리되는, 그래서 그런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회사의 구조, 지배 구조와 회계가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지주회사 제도를 입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금상, 세법상 혜택을 많이 주고 그래서 장려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현재에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으로 인한 그 실익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자본시장 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거와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이제 자본시장 3법,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경제 3법 혹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패널분들의 의견을 요약드리자면, 그러니까 해외 투기 자본이 자꾸 이제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이제 빼앗아 가려고 그런 협작질을 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라는 이런 재계의 논리는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오히려 국민들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이제 나쁜 의도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신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수의 전문가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우리가 말하는 해외 그 투기 자본, 뭐 대표적으로 헤지 펀드가 있겠죠. 과연 그들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투자하는 모습을 봐라. 그러니까
과연 그들이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 혹은 그게 투기일지언정 결국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본을 투입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경영권을 뭐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사례도 많지가 않지만 특히나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 전매 차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니즈만 있을 뿐 사실 회사를 망가뜨리거나 뭐 그런 사례는 지금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회사 자체를 봤을 때는 그 회사를 기존에 소유하고 있었던 뭐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측면에서는 그 자기가 그 프리미엄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손해일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그 회사 법인 자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건전성이 제고가 되고 사업성이 없었던 사업들이 이제 엑시트 단계를 거침으로써 사실 경영이 훨씬 더 효율화되는 오히려 회사에 기여한 면도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외 투기 자본들이 과연 이렇게 우리 이번 입법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할지언정 그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냐라는 데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 발표를 해주신 이제 송민경 연구원님의 발표 중에서 제가 빠뜨렸던 부분들, 그래서 이 공정경제 3법 혹은 기업규제 3법 이 부분에 빠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다중대표소송 제도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제 링크 드리는 제 기존 영상에서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모든 참석자분들이 동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신설되더라도 별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하는 의견은 이제 활용되지 않을 것인데 오히려 비용만 크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을 거고, 활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실익이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중대표 소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주주를 대표해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도식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모 회사의 이제 주주가 또 자회사의 주주를 대표해서, 그래서 원래대로면 자회사의 경영진이 잘못해서 자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면은 자회사의 이제 주주가 이 회사를 대표해서 경영진한테 돈을 이제 몰아내라,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뒤에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자회사의 주주가 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경영진들이 그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들의 대표권을 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모 회사의 주주가 이 결국엔 타고 해서 자회사를 오히려 대표해서 다중으로 대표해서 결국에 자회사 경영진들에게 이제 그 대표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결국 그래서 자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금이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결국에 뭐 자회사의 주주한테 돌아가는 돈도, 그러니까 혹은 이 소송을 제기했던 모 회사의 주주, 모 회사 법인 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소송이든 다중대표 소송이든 결국에는 이 부당한 행위를 했었던 경영진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서 자회사 법인의 이제 계좌로 이제 입금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공익적인 의미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런 제도가 이제 실익도 없는데 결국 기업 부담만 늘리는 제도이다라고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이제 실제로 이 제도가 이제 실익이 없다, 이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라면은 거의 활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상법상으로는 분명히 모자 관계, 모회사 자회사 관계는 50% 지분을 가진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제 기업 지배 구조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 30%의 지분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업을 타이트하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실이다 보니 과연 이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개정안처럼 다중대표 소송을
50% 지분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게 했을 때는 과연 몇 개 회사나 과연 다중대표 소송을 쓸 수 있겠느냐. 더더군다나 실익이 없다. 그래서 다중대표 소송을 조금이라도 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야 되고, 적어도 30% 지분만 있어도 그 이제 모자 회사 관계라고 해서 다중대표 소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다중대표 소송 제도가 그래서 큰 실익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또 그 지금 말씀드린 찬성 측 패널 의견의 경우에는 아무리 그러니까 많이 제기되지 않을지언정 실제도 이제 옆에서 이제 제가 이게 써놓은 대로 이제 그러니까 그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우리은행이 이제 DLF라는 상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큰 이제 이슈가 됐었던 사건인데요. 근데 우리은행이라든지 이제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가 보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 금융지주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뭐 우리은행, 우리카드 이렇게 해서 지주회사가 이제 금융계열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100% 지분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자회사로서의 이제 우리은행의 이사가 그 자기의 그가 맡겨진 소유임을 다하지 못해서 신인 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발생된 그 손해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제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은행에게 지금 손해를 끼쳤는데 그 이거는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지주회사가 지금 10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은행의 그 주주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그 이사하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주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게 이제 우리 금융주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상 이 분명히 그 우리은행의 이사진들이 지금 잘못된 행위로 우리은행에 손해를 끼쳤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금융지주의 이제 주주들이 나서서 이거는 우리 국가 경제 뭐 정의 법 감정에 반한다라고 해서 그 다중 대표 소송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은행을 대표해서 본인들은 이제 우리 금융주주의 그 주주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 만약 그때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면은 이제 우리은행에 그때 DLF 관련돼서 의사결정했던 그런 이사들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실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몇 케이스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영상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누락됐었던 개정안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이 옆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투표로서 그리고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일 때 그 주주총회 정족수를 완화해주는 특칙이 이제 이번에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문제 사항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그 선임 결의가 주주총회 정족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가결되지 못하고 부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이제 그 문제 의식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최근에 우리가 상법을 개정하면서 소위 그 섀도우 보팅이라는 그 제도를 이제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기권한 표를 찬성으로 의제를 해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족수를 넘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결되는 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 주총대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동일한 날에 이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상 그러니까 감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이렇게 이제 결국엔 최대 주주의 이제 의결권 그리고 이제 말이 꼬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도 있고 이제 감사 선임 시 이제 최대 주주의 이제 의결권 제한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뭉쳐지다 보니 사실은 그러니까 감사가 그 선임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이제 개정안을 만들겠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러니까 상법상 그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그 의결 정족수는
이제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하고 참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발행 주식 4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고 그 또한 그 출석 주식 수의 이제 과반수가 찬성을 하는 경우에 이제 가결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가결이 잘 안 돼서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없어도 된다. 무조건 그 표결에 그 결의에 참석한 출석 주식 수의 과반수만 넘으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다. 적어도 감사 선임만. 왜냐면 감사 선임이 너무 선임이 부결이 되니까. 근데 이런 그 정족수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의 토론자분들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결책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건 너무 편의적인 발상으로 한 이제 입법안이다. 이게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 선임 결의가 부결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뭐 주주총회 일자를 회사마다 달라지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6주 전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고를 해서 많은 주주들이 감사 선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이제 그러니까 고안을 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정족수를 건드리지 않고 감사가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정족수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이게 너무 편의적인 입법안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 공익법인 계열사 그리고 보험 계열사의 이제 의결권 행사를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도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문제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에 대기업 총수 일가가 자신의 지분을 이제 공익법인에 양도를 한 다음에 결국 그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을 그 총수의 이제 자녀들이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공익법인에다 자기의 주식을 지분을 넘겼다고 하지만 결국엔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를 이제 탈루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기업 우리 산업자본들이 이제 보험 계열사 즉 그 금융자본까지 이제 가짐으로써 금융과 산업이 이제 분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이제 경제력이 너무 집중이 이제 심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걸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공익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이다 라는 견해가 있었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반대로 이제 반대하는 의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익법인에 결국에 출자하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다 할지언정 그렇다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해버린 경우라면은 기업의 이제 사회공헌을 이제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해외의 트렌드는 이제 금융과 산업을 강제로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논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제가 말이 길었지만 이번 영상은 이제 번외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론을 조금 제기를 좀 더하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해외의 트렌드 대부분이 이제 금융과 산업을 강제로 분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토론자 발표자분들의 말씀이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해외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강제시키지 않는데도 자기들이 그걸 분리하는 거는 그렇게 함이 더 이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금융과 산업을 이제 자꾸 이제 산업 자본들이 계열사에서 금융 계열사를 끼워서 그걸 결합시켜서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는 우리나라 제도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때 이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총수 일가에 의해서 경영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창립주의 아들, 손자, 4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되는 그런 총수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 어떤 전문 경영인 제도가 더 효율이 나느냐, 뭐 총수 일가들이 책임지고 책임 경영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느냐, 이런 논의까지는 뭐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분명히 해외의 상황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금산 분리라는, 해외에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분리를 강제하지 않는 트렌드가 있다고 한들, 우리나라에도 과연 금산 분리를 강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논리로 이걸 근거로 쓰기에는 이 부분은 좀 많이 빈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경제력 집중이 우리 경제에 이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은 또 분명합니다. 규모 경제라는 건 우리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과연 그게 국가 경제 이제 활력을 얼마나 저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영상에서 사실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짧게 말씀드린다 했는데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어차피 제 지금 영상이 너무 자조적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꾸준히 조금 더 이제 업로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유튜브에는 그래도 좀 재밌는 영상도 있어야 되고, 또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는 뭐 영상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저같이 저 같은 영상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제 개인적인 이제 힘든 일들이 조금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또 제가 지금 뭔가 알려드리고 싶은 뭐 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최근에 유행하는 그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영상들이나 뭐 어떤 내용을 봐도 사실은 조금 더 너무 겉핥기식의 얘기들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제작하고 싶은 영상은 많은데 이렇게 마음만 앞서고 항상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많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제 이런 미천한 영상을 이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